최후의 정장. 윌리엄 라일리 버네트. 블루와 그의 애인 버디가 가게 앞으로 다가오는 것을 발견하고는 가게 주인은 점원인 알을 돌아보며 속삭이듯 말했다. 저기 좀 봐, 알. 돼지우리가 다가오고 있네. 알은 크게 웃었지만 곧 손님을 맞을 자세를 취했다. 그는 아랫배에 두 손을 모은 뒤 고개를 약간 숙여 보이며 블루에게 다가갔다. 어서 오십시오. 블루는 작은 키에 땅따란 체격이었다. 그의 두 다리는 앙상했고 허리는 가늘었지만 양 어깨는 웬만큼 키 큰 사내들에게도 지지 않을 정도였다. 그의 얼굴은 불그스레하고 살이 쪘으며 광대뼈가 불쑥 튀어나와 보였다. 그는 알을 올려다보았다. 옷을 한 벌 살까 하네. 이 누더기를 벗어버리고 고급품으로 한번 근사하게 입고 싶군. 네, 그러시죠. 새로 나온 춘추복 모델로 하시는 게 어떨까요? 걔는 회색 양복으로 할 거예요. 버디는 새로 산 모피 목도리를 매만지며 말했다. 더블로 하겠네. 블루가 말했다. 네, 드리고 말고요. 그 전에 실크 네일을 좀 보여주게. 난 안 보이는 데서부터 챙겨 입는 버릇이 있거든. 가게 주인이 다가오며 미소를 지었다. 이 손님을 잘 모시게 존슨군. 네, 잘 알겠습니다. 덥지 않으세요? 가게 주인이 버디에게 말했다. 누가 아니래요? 버디는 목도리를 벗어 마치 광고 모델처럼 팔 위에 걸쳤다. 가게 주인은 가게 안쪽으로 걸어가서 격리 직원에게 나지기 말했다. 저 친구 갑자기 횡재했다는 소문이 있어. 눈치껏 잘해서 실수 없도록 해. 알았어요. 격리 직원이 퉁명스럽게 쏘아붙였다. 나한테도 재산을 남기고 죽어줄 부자 삼촌이 있으면 한이 없겠어요. 저치 여자가 하고 있는 목도리를 좀 보세요. 겨우 5달러도 안 되는 싸구려라고요. 아마 속아서 샀을 거예요. 알이 실크 네일을 카운터 위에 펼쳐놓자 블루는 그걸 쭉 훑어보았다. 버디는 엷은 자주색 셔츠를 들춰보았다. 여기 있네요, 블루. 당신이 찾던 거예요. 어디? 네, 손님, 요즘 잘 나가는 물건이죠. 레이크 포리스트의 힙시만 씨로부터는 12번이나 주문받았죠. 고급품은 눈이 높은 사람들이나 찾으니까요. 버디가 말했다. 블루는 자줏빛 셔츠와 바지를 바라보았다. 줬소. 나도 한 타스 12벌을 주시오. 알은 주문서에서 고개를 치켜들고 주인에게 윙크를 했다. 가게 주인은 블루에게로 다가가 그의 어깨 위에 손을 올려놓고 말했다. 역시 손님은 안목이 높으시군요. 제가 특별한 물건을 소개해드리죠. 바다를 건너와 이제 막 풀어놓은 넥타이가 있습니다. 창고에서 금방 가져올 테니 잠깐만 기다리시죠. 네, 그럽시다. 훌륭하군요. 버디가 말했다. 우리 가게에선 제일 괜찮은 물건입니다. 최고의 옷감으로 직접 손으로 만든 것이죠. 우린 항상 최고를 좋아하잖아요, 블루. 두말하면 잔소리지. 가게 주인이 넥타이를 창고에서 가져오도록 지시하는 동안 블루는 12벌의 실크 셔츠, 금빛 넥타이 핀, 줄무늬가 있는 마노 커프스 단추, 한 세트의 군용 빗, 그리고 20여 켤레의 양말을 샀다. 알은 고개를 숙인 채 엄청나게 굴러들어온 돈의 액수를 머릿속으로 계산하면서
재빨리 주문 내용을 써내려갔다. 2, 3분도 채 지나지 않아 넥타이를 운반해온 창고 점원은 블루가 10여 개의 가장 값비싼 넥타이를 고르는 걸 보고 입을 딱 벌린 채 담을 줄을 몰랐다. 이 모습을 주인이 발견했다. 물건들을 여기에 두고 돌아가게. 그는 이렇게 말하면서 블루에게서 등을 돌린 뒤 점원에게 작은 목소리로 으르렁거렸다. 여기서 당장 꺼져. 창구 점원이 지하실로 돌아가자 가게 주인은 다시 블루를 향해 돌아서며 미소 지었다. 이 넥타이는 모두 4달러에 팔리고 있죠. 하지만 손님께서 이렇게 시원스럽게 구입을 해주시니 특별히 3달러 50센트에 드리죠. 좋습니다. 정말 멋진 넥타이예요, 블루. 눈이 부신데요? 버디가 그와 팔짱을 끼며 말했다. 좋지. 액세서리를 고르고 난 뒤 블루는 알이 가져온 양복들을 몸에 걸쳐 보았다. 블루는 큼직한 거울 앞에서 포즈를 취한 뒤 가슴을 쭉 펴 보이거나 발꿈치를 세워가며 자신의 모습을 세심하게 뜯어보았다. 그의 눈으로 볼 때 자신의 모습은 베르틸론의 사진에서 말고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을 만큼 훌륭해 보였다. 알은 그의 옆에 서서 가끔씩 조언을 하거나 코트 입는 것을 거들어주며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을 했다. 그리고 그는 버디를 마담이라고 불렀다. 누나를 이리저리 굴리며 버디의 주변에서 서성대고 있었다. 버디와 오랫동안 상의를 하고 나서 블루는 가장 값이 비싼 양복 2벌을 선택했다. 푸른색 싱글 하나와 8달러짜리 조그만 밀짚 모자, 그리고 18달러를 주고 파나마 모자를 각각 하나씩 샀다. 그때 알이 끼어들었다. 손님, 구두는 어떠신지? 맙소사 깜빡했군. 이봐 버디, 구두를 빼먹었어. 역시 하나 사는 게 좋겠지? 이것 좀 봐. 그는 발을 치켜들었다. 그는 검정색의 생가죽 구두를 신고 있었는데 물이 스며들 만큼 구멍이 나 있었다. 발을 내리세요, 블루. 이곳이 어딘 줄 아세요? 블루는 황갈색 옥스퍼드 구두, 검정색 옥스퍼드 구두, 흰색과 황갈색이 콤비로 된 스포츠화를 샀다. 자, 됐어요. 이곳에선 저도 바울 미치가 된 기분이에요. 바울 미치, 역주, 시카고의 미시간대로, 부유층이라는 의미. 버디가 들뜬 목소리로 말하는 동안 알은 주문서의 금액을 모두 합산했다. 버디와 주인은 날씨에 대한 이야기를 한동안 주고받았다. 블루는 다시 대형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모습을 거울에 비춰보았다. 주문서에 총액을 말할 단계가 되자 알은 잠시 망설였다. 그는 주인을 부른 뒤 승낙을 얻고 나서야 말했다. 현금인가요? 아니면 외상인가요? 블루는 고액 지폐가 가득 찬 지갑을 꺼냈다. 물론 현금이죠. 얼마요? 465달러입니다. 블루는 그에게 100달러짜리 5장을 주었다. 자, 난 그 회색 양복을 입어보고 싶소. 한시라도 빨리 이 누더기를 벗어버려야겠소. 내 낡은 옷은 하수구에라도 버려주시오. 네, 그러죠. 재단사를 당장 부르겠습니다. 탈의실은 2층에 있습니다. 격리 직원이 매상금을 금전 등록기에 넣고 주인에게 잔돈을 건네주었다. 여름 휴가 다녀오셔야죠. 가게 주인이 거스름돈을 블루에게 건네주며 말했다. 그래야죠. 이 사람과 함께 뉴욕 구경을 할 생각입니다. 두 사람이 처음 가는 여행이거든요. 블루가 약간 흥분한 말투로 대답했다. 정말 근사하겠군요. 개인 사업을 하세요? 다시 주인이 말했다.
블루가 버디를 힐끗 쳐다보자 그녀는 머리를 약간 흔들어 보였다. 석유 사업에 손을 대고 있어. 유전도 몇 개 가지고 있고 오클라호마 출신이죠. 그거 참 재밌군요. 카페를 떠날 때 블루는 지갑을 꺼내 도어맨에게 5달러짜리 지폐 하나를 주었다. 도어맨은 두 눈이 휘둥그레지는가 싶더니 한박 웃음을 지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택시를 불러드릴까요? 어떻게 할까? 블루는 그 자신보다 더 많이 취한 버디를 부축하면서 물었다. 네, 택시를 부르죠. 아무려면 우리가 차도 타지 않고 걸어 다닐 사람들이에요. 아, 그렇고 말고. 블루가 맞장구를 쳤다. 네, 잘 알겠습니다. 도어맨이 말하고 나서 거리 한가운데로 뛰어들며 호루라기를 불었다. 택시가 미처 오기 전에 소형 세단이 모퉁이를 돌아 보도 옆에 멈춰 서더니 두 사람이 차에서 내렸다. 자네, 여기 있었군. 그중 한 사람이 블루를 가리키면서 말했다. 이봐, 키도. 어때? 내가 바울 밑으로 보이나? 블루가 큰 소리로 외쳤다. 키도는 거리를 가로질러 다가와 블루의 팔을 잡고 몇 차례 흔들고 나서 말했다. 술을 범하셨군, 이 친구. 어서 타. 자넨 많이 취했어. 누구 망하는 꼴 보려고 그러나? 나하고 바드는 도망치는 중이야. 세인트루이스도 우리에겐 괜찮을 거야. 겁쟁이들 같으니라고. 사실이야. 하지만 우리 위험에 처해 있어. 죽기 전에 신나게 돈이라도 써야 할 거 아니야. 누군가가 마이클의 부하들에게 알릴 거야. 그들은 지금 바스칼의 뒤를 쫓고 있다고. 빌어먹을. 나를 보라고 이봐, 키도. 내가 바로 바울 미치가 아닌가. 난 이 양복 속에 실크 네일을 입고 있다고. 버디를 보게나. 어때요? 멋쟁이 아니에요? 버디가 취한 얼굴로 한껏 미소를 지었다. 이봐, 저 아가씨와 빨리 떨어져서 우리하고 함께 가는 편이 더 나을 거야. 난 아니야. 난 마이크 보바 따윈 하나도 겁날 게 없어. 이 다음에 그를 만나면 가만두지 않겠어. 좋아, 블루. 자넨 관을 준비해둬야 할걸. 이때 다른 한 사내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기도, 그만 가자고. 잘 가게, 블루. 잘 가. 안녕히 가세요, 키도. 키도는 버디의 말을 듣지도 않고 거리를 건너가 운전석에 앉은 뒤 문을 쾅 닫았다. 세단은 소리 없이 미끄러져 갔다. 도어맨은 기다리고 있던 택시에 버디와 블루가 오르는 것을 거들어주며 인사를 했다. 안녕히 가십시오. 버디는 팔베개를 하고 휴게실 안락 의자에 누워 있었다. 빈 술잔 하나가 그녀의 배 위에 똑바로 세워져 있었다. 블루는 셔츠 소매를 걷어 올리고 축 처진 와이셔츠 깃에 넥타이를 풀어놓은 채 테이블에 앉아 구겨진 신문을 읽고 있었다. 블루는 큼직한 톱 기사 제목을 뚫어져라 쳐다보았다. 사무실을 나서는 도중 저격수에 의해 피트 보바 대위 피살. 내 말 좀 들어봐. 블루가 버디에게 말을 걸었다. 이렇게 재미있는 일은 나도 처음이었어. 난 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맞은편 건물의 방에서 잡지를 읽으며 기다리고 있었지. 바스칼은 머리를 벽에 기대고 잠을 자고 있었어. 어이, 저기 피트가 나타났어 하고 내가 소리를 질렀지. 놈은 사무실을 나오는 중이었어. 명령은 앞으로 2시간이나 남아 있었기 때문에 난 그냥 눌러앉아 있었지. 빌어먹을. 움직이지도 않고 말이야. 그런데 그놈이 갑자기 나와버린 거야. 난 적어도 2시간 동안은 나가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지.
파스칼, 지금 비트가 나타났어. 이렇게 내가 말을 걸어도 파스칼은 붕어처럼 눈만 멀뚱히 뜨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 그때 비트 그 친구가 멈춰 서더니 우리들이 있는 창문을 똑바로 올려다보았지. 그리고 난 이 친구가 뭔가 낌새를 챘나 보다 하고 생각했지. 빌어먹을. 난 움직일 수가 없었어. 아직 준비가 덜 되었던 거야. 알겠어? 그때 파스칼이 미끄러지면서 엉덩방아를 찧었어. 그걸 보는 순간 나는 배를 잡고 웃고 싶었지만 방아쇠에 걸려있는 손가락 때문에 그럴 수가 없었지. 그때 비트가 하늘의 비를 붙잡기라도 하듯이 양손을 내밀더군. 그때 나는 권총에 탄환을 채웠어. 이유는 모르겠지만 그냥 재미있더군. 손에 익숙한 톰슨이 소음을 토해내기 시작하자 바스칼은 그때서야 일어나서 소리를 지르더군. 자네 무슨 짓을 하는 거야? 아직은 시간이 안 됐어. 그리고 나서 그가 창문을 내다보았을 때는 비트가 골목길 위에 쓰러져 있었고 그 옆에 서서 한 늙은 여자가 우리를 가리키고 있는 게 보였지. 우린 총을 버리고 뒤쪽 계단으로 도망쳐 왔지. 그게 전부야. 생각대로 골목에 나무도 없었고 우린 천천히 길을 걸어갔지. 우린 약방으로 걸어가서 시가를 샀어. 비트가 밖으로 나오길 기다리는 동안 다 피워버렸거든. 술이나 좀 따라주세요, 허니. 블루는 자리에서 일어나 뒷주머니에서 큼직한 휴대용 술병을 꺼낸 뒤 버디에게 또 한 잔 따랐다. 그리고 나서 그는 자리에 앉아 지갑에서 기차표 2장을 꺼냈다. 이걸 봐. 한다면 하는 거야. 이게 뉴욕행 20세기호 열차라고. 그러면 되는 거야. 그리고 브루클린에 가서 그곳 놈들에게 약간 손을 봐주는 거야. 이봐, 내가 이렇게 말하면 동부의 사람들은 우리가 지금도 인디언 사냥을 한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군. 빌어먹을. 시카고와 비교하면 뉴욕은 YMCA 수준이라고. 난 루리 베르치도 알고 지냈지. 그가 브루클린 출신의 거물임에는 틀림없어. 하지만 기도에게 걸려들었을 때 그는 어쩔 줄 몰라 했지. 똘마니처럼 화장실에 꼬리를 숨기고 있었지. 우리 뉴욕에서 큰 거물이 될 거야. 그곳에 있는 놈들에게 가장 필요한 건 용기야. 우린 그걸 보여줄 수 있지. 누군가가 1급 범죄를 필요로 한다면 바로 이 블루야말로 그 일의 가장 적임자지. 난 갓 태어날 때부터 권총이 장난감이었으니까. 그 방면에서는 단연 최고라 할 수 있지. 빅보이가 피크 보바를 처치하려고 할 때 누구를 맨 먼저 찾았는지 알아? 바로 올드 블루야. 이 올드 블루란 말이야. 블루는 일어나 레코드를 틀고는 의자 하나를 들고 춤을 추기 시작했다. 이봐, 이리 와. 춤이나 추자고 버디. 이제 우리들은 거물이야. 날 봐. 내가 코트를 걸치면 웨일즈 왕자처럼 보일 거야. 영락없는 바울미치족이야. 2사람 모두 상류 계급이라고. 5번가에 가면 그들의 눈이 튀어나올 만큼 놀래줄 거야. 자, 춤이나 추자고. 전 머리가 좀 아파요. 블루는 다가와서 그녀를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하고 일그러져 있었다. 눈자 위에 푸른색 원이 형성되어 있었다. 아프다고? 참을 수가 없을 정도예요. 침대로 데려다 주세요. 블루는 그녀를 안아들고 침실로 데리고 갔다. 버디는 딸꾹질을 해대기 시작했다. 물 좀 주세요. 물보다 각성제가 필요하지 않나? 아니에요. 물이 좋아요. 그녀는 침대에 들어 누웠다.
블루가 물 한 잔을 가지고 왔을 때 그녀는 이미 잠들어 있었다. 그는 그대로 선 채 물끄러미 그녀를 내려다보았다. 그리고 나서 그는 거실로 가서 휴대용 술병을 그대로 쭉 들이킨 뒤 구겨진 신문을 다시 집어들었다. 그러나 그는 피트의 피살에 관한 기사를 몇 번이고 거듭 읽어서 외우다시피 했다. 그는 우두커니 앉아 신문을 응시하다가 그것을 마룻바닥에 팽개치고 나서 두 손바닥 사이에 시가를 끼우고 굴려댔다. 바깥은 조금씩 밝아오기 시작했다. 집 앞을 지나가는 우유차 소리가 들려왔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갔다. 거리는 여전히 어두웠다. 거리 아래쪽 멀리 고가철도의 헤드라이트가 지평선을 따라 달리고 있는 가운데 동쪽 하늘이 조금씩 노랗게 변해갔다. 블루는 거리의 한없는 고요함을 맛보고 있었다. 버디, 그가 불렀다. 그녀가 새근새근 잠을 자는 것을 확인한 후 그는 테이블을 향해 돌아섰다. 이때 전화기가 울렸다. 그러나 그가 수화기를 집어들었을 때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어떻게 된 거야? 그가 혼자 중얼거렸다. 그는 혼자 테이블에 앉아 지갑을 열고 돈을 셌다. 다시 기차표를 꺼내서 거기에 적혀 있는 모든 내용을 꼼꼼히 읽어 내려갔다. 그는 이때 뭔가 깨름칙한 고요함을 느끼고 있었다. 자리에서 일어나 지갑을 주머니에 찔러 넣고 나서 침실로 돌아갔다. 버디는 두 팔을 펼치고 입을 딱 벌린 채 자고 있었다. 블루는 그녀 옆에 누워 잠을 청했지만 잠이 안 와 몸을 뒤척이다가 마침내 잠자기를 포기했다. 잠잘 기분이 아니군. 아무래도 내가 20세기호를 타고 동부로 간다는 생각에 너무 들떴나 보군. 자, 올드 블루가 나가신다. 존 베리모어처럼 멋지게 차려입고서 예쁜 여자를 옆에 끼고 20세기호에 올라타는 거야. 그게 바로 나야. 바울 미치 블루 말이야. 그는 침대에서 갑자기 일어나 코트를 걸쳐 입고서 거실 거울 앞에서 포즈를 취했다. 바울 미치 블루답군. 마침내 그는 테이블에 걸터 앉아 트럼프를 펼쳐놓았다. 그러나 계속해서 나쁜 점수만 나왔다. 그는 룰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고쳐서 트럼프를 몇 차례 계속했지만 그것마저도 이내 흥미를 잃어버렸다. 그래, 뭔가 좀 먹어야겠군.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냉장고로 갔다. 그러나 냉장고 속에는 냉동된 고기가 몇 조각 있을 뿐 먹을 거라고는 하나도 없었다. 빌어먹을. 아무래도 찰리즈 상점까지 내려가야겠군. 새로 산 중절모를 집어쓴 순간 그는 약간 망설였다. 그들이 파스칼을 노리고 있다면 분명히 자신도 쫓기고 있을 것이다. 현재 거리에는 아무도 없으니까 자신을 제거할 수 있는 둘도 없는 기회일 것이다. 빌어먹을. 그는 단추를 채우면서 중얼거렸다. 아직 한 가닥 기망은 있어. 그래, 아직 행운이 날아가 버리지 않았다고. 바울 미치 블루는 내일이면 20세기호를 타는 거라고. 야호, 내가 마이크 보바 따위를 두려워할 이유가 없지. 블루가 아파트를 빠져나왔을 때 해가 막 떠오르고 있었다. 골목과 작은 광장은 아직 얇은 어둠이 남아 있었지만 거리 전체에는 어슴푸레하게 햇빛이 깔리기 시작했다. 주위에는 한 사람도 없었다. 살아있는 생명체라고는 하나도 없었다. 주차에 있는 차도 전혀 보이지 않았다. 빌어먹을. 완전히 쥐죽은 듯하군. 거리 건너편 창문 하나가 위로 올라가자
블루는 반사적으로 머리를 움찔했다. 하지만 뚱뚱한 여자 하나가 창 밖으로 고개를 내밀고 거리를 내려다보았을 뿐이었다. 찰리즈 상점에는 아무도 없었다. 심지어 웨이터조차 안 보였다. 카운터 뒤쪽 큼직한 커피포트에서 김이 뿜어 나오고 있었다. 블루는 50센트를 꺼내 카운터 위에 내던졌다. 카운터맨인 윙이 부엌에서 고개를 삐죽 내밀고 바라보았다. 이리 와 보게, 윙. 하던 일은 접어두고. 오신 줄도 몰랐어요. 근사한 옷을 입으셨군요. 한 건 크게 하셨나 보군요. 그렇고 말고. 샌드위치랑 닭 한 물이나 좀 주게. 닭 한 물이라뇨? 우습게 보일지 모르지만 자바산 커피라고요. 블루는 카운터 위에 허리를 구부리고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응시했다. 윙은 샌드위치를 만들기 위해 부엌으로 들어갔다. 이봐, 윙. 자넨 내가 20세기호를 타고 동부로 간다는 걸 아나? 블루가 소리쳤다. 그래요? 요새 정말 경기가 좋으신가 보군요. 뭐 그런 셈이지. 블루는 뒤를 돌아 거리를 내다보았다. 거리를 지나가는 한 사내가 보이자 그는 눈을 떼지 않고 그를 지켜보았다. 그 사내는 조그마한 키에 챙이 허름한 모자를 꾹 눌러 쓰고 있었다. 어디선가 본 적이 있는 얼굴이라고 생각한 블루는 겨드랑이 밑에서 총을 슬며시 꺼내 코트 주머니로 옮겼다. 하지만 그 사내는 상점을 들여다보지도 않고 그냥 지나쳤다. 내 말이 옳았어. 그건 썩은 진이야. 블루가 말했다. 윙은 샌드위치를 가지고 온 뒤 블루에게 커피를 한 잔 따랐다. 그리고는 카운터 위에 팔꿈치를 괴고 블루가 먹는 것을 지켜보았다. 전 어디서 빅피트가 죽었는지를 알고 있어요. 그랬군. 그가 죽을 거라는 걸 알았죠. 정보를 들었으니까요. 놈도 천벌을 받을 거예요. 블루는 샌드위치를 먹고 시가에 불을 붙인 다음 커피를 홀짝홀짝 마셨다. 이제 해도 떴고 레스토랑 앞을 트럭들이 지나가기 시작했다. 동부로 가신다고요? 큰 건으로 한몫했거든. 아무것도 신경 쓸 필요가 없네. 오늘 오후 난 여자를 데리고 가서 옷을 사줬지. 근사하다고. 그리고 내 옷도 샀어. 그는 셔츠 단추를 풀고 윙에게 다갈색의 내복을 보여주었다. 아주 멋쟁이시군요. 지금 쓰신 모자도 10달러는 좋겠는데요. 12달러야. 그 가게에선 최고품이었지. 18달러를 주고 파나마 모자도 하나 샀지. 어때? 이 양복 괜찮아 보이나? 아주 최신품인데요. 윙이 부러움이 담긴 어조로 말했다. 큰맘 먹고 빨리 사질 않으면 언제나 누더기만 입고 다니겠더군. 집행유예 기간은 언제까지입니까? 아직은 많이 남았어. 그런데 형사놈들이 내 뒤를 항상 따라다녀. 그들은 내가 옛날 버릇을 계속한다고 생각하고 있지. 하지만 난 그런 짓 따윈 안 해. 왜 캐나다로 가시질 않으세요? 그런 일이 벌어지면 결국은 감옥행이야. 블루는 커피를 다 마시고 나서 계산을 치른 뒤 윙에게 1달러짜리 지폐를 주었다. 윙은 몇 번이고 내려다보았다. 자, 1달러만 더 주시죠. 그러면 제가 알링턴 경마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알려드리죠. 블루는 크게 소리내어 웃은 뒤 윙에게 1달러짜리 은화를 건네주었다. 정보는 필요 없어.
돈이 되는 일이라면 그 밖에도 많이 알고 있지. 언제까지 경마에 매달릴 셈인가 윙. 전망도 별로일 텐데. 저도 생각이야 굴뚝 같죠. 블루는 거울을 들여다보면서 모자를 반듯하게 바로 썼다. 자, 그럼 난 가봐야겠네. 내 동부에 가면 자네한테 편지를 하지 윙. 하지만 블루는 윙의 안색이 순간적으로 변하면서 초조해하는 기색을 놓치지 않았다. 블루 씨, 아무쪼록 조심하세요. 참, 한 가지 일러드리죠. 마이크의 부하들 중 한 명이 여기까지 찾아와서 시시콜콜 캐묻고 가더군요. 비록 제 일은 아니지만 보고만 있을 수가 있어야지요. 당신은 좋은 분이시죠, 블루 씨. 블루는 딱딱하게 굳어진 얼굴을 손으로 쓰다듬고 나서 말했다. 그건 울프였어. 아까 상점 앞을 지나가는 걸 봤지. 네. 빌어먹을. 난 어느 쪽으로 가야 하는 거지? 2층으로 잠시 피하는 게 소용없어. 울프가 이미 날 봤어. 윙은 커피 한 잔을 뽑아내서 들이켰다. 제가 말한 걸 그들이 알면 저도 죽일 거예요. 블루는 카운터를 응시하며 서 있었다. 다음 순간 그는 모자를 눈 위까지 꾹 눌러 쓰고 총이 들어있는 주머니에 오른손을 집어넣었다. 아무튼 골목은 별로 안 좋아. 시야가 가려지거든. 그렇다고 옆길로 나가면 너무 비좁고. 그러니 앞길로 나가는 수밖에 없지. 피로먹을. 그는 가슴을 쓸어 올리며 말을 이었다. 난 운이 좋아, 윙. 다 잘 될 거야. 윙은 다시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말했다. 아무 일 없기를 기도해야죠. 블루는 문으로 다가가서 머리를 살짝 밖으로 내밀고 쭉 훑어보았다. 느린 속도로 지나가는 트럭 한 대가 보일 뿐 황량하기 짝이 없었다. 스탠다드 오일 트럭이었다. 윙, 마이클의 부하들이 이 근처에 아지트를 가지고 있나? 전혀 모르겠는걸요. 좋아, 난 이만 가겠네. 안녕히 가세요. 블루는 레스토랑을 빠져나와 어깨를 뒤로 발딱 젖히고 버디가 기다리는 아파트를 향해 천천히 걸음을 옮기기 시작했다. 스탠다드 오일 트럭은 그를 지나 앞으로 멀어져 갔다. 거리는 조용했다. 거리 끝에는 고가철도의 전차가 보였다. 지금 저기에 타고 있었더라면. 그는 중얼거렸다. 그러나 그는 아파트가 가까워질수록 왠지 행운이 따라줄 것만 같은 느낌을 강하게 받았다. 젠장, 이번 일은 키도와 함께 디트로이트에서 대형 선박을 습격한 일에 가장 어려운 일이었어. 나는 지금 20세기 호의 좌표를 가지고 있다고. 좌표를 산 이상 그 기차에 타지 않으면 안 돼. 그것뿐만이 아니지. 지금 나는 거물이란 말이야. 빅보이도 특별수당을 약속했다고. 게다가 실크네이까지 사입었잖아. 블루의 생각은 여기서 갑자기 끊어졌다. 빌어먹을. 블루가 갑자기 소리쳤다. 카드점으로는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는데. 그는 버디 아파트 맞은편 창문에서 조금 전에 그 뚱뚱한 여자가 얼굴을 내미는 것을 보았다. 그가 올려다보자 그녀는 황급히 고개를 집어넣었다. 블루는 재빨리 출입구를 향해 달려갔다. 그가 길을 반도체 건너지 못했을 때 거리 건너편에서 톰슨 소총이 울리는 소리를 들었다. 블루는 비틀거리면서 자신의 권총을 떨어뜨리고 거리 한가운데로 뛰어들었다. 다음 순간 그는 몸을 틀며 집을 향해 무작정 달렸다. 그는 철제담을 뛰어올라 넘어갔다. 맞은편의 창문이 소리를 내며 닫혔다. 벨트 바로 아래가
철책과 부딪혀 그의 몸은 이중으로 꺾이며 무너져 내렸다. 여러분, 재밌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작품의 작가 윌리엄 라일리 버네트는 미국 하드보일드 범죄소설 작가 중 한 명입니다. 1889년생인 그는 수많은 갱스터 소설의 전형을 만들었고 이후 수많은 범죄 영화와 누아르 작품에 결정적인 영향을 남겼다고 합니다. 버네트는 범죄자의 시선에서 이야기를 밀어붙인 선구자인데요. 이전의 범죄 소설이 탐정대 범죄 이런 구조였다면 그는 범죄 조직 내부 도망자, 실패가 예정된 인간들을 주인공으로 내세웠습니다. 그래서 그의 작품엔 영웅도 없고 도덕적 구원도 없습니다. 운명처럼 굴러가는 파멸의 분위기가 아주 강한데요. 굉장히 건조하고 냉정한 문체가 아주 매력적입니다. 버네트는 할리우드에서 직접 시나리오 작업도 했고요. 그의 문장은 종종 이미 카메라로 찍힌 것 같다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그는 범죄를 미화하지도 또 교훈으로 정리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이렇게 말하는 듯 합니다. 어떤 인생은 처음부터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고. 안타깝게도 그의 소설 속 인물들의 이야기는 언제나 끝이 정해진 길 위에서 시작됩니다. 매력적인 작가입니다. 오늘도 편안한 시간 되셨기를 바랍니다.